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가족센터 사회교과를 맡은 정한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5학년 사회 16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영조, 정조의 개혁과 조선 후기 사회 변화에 대해서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단어는요, 당연히 영조 있고요. 그 다음에 정조 있고요. 그 다음에 서민문화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학 혹은 실학자. 실학은 학문 그 자체고 실학자는 실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좋겠네요. 자, 그 외에도 뭐 이런 검은색의 핵심 단어들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보다 이 빨간색의 핵심 단어들이다. 요거는 꼭 외워줘야 합니다. 머릿속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근데 단어만 외우면 된다고 했나요? 그런 게 아니죠. 이 단어들을 보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진짜 아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지난 시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요, 조선 시대에 이런 정치적 혼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치적 혼란이 있다 보니까 군사력이 엄청 약했어요. 군대가 약해지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죠. 그리고 전쟁 준비도 굉장히 부족해요. 특히 왕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이때 일본군이 침략을 했고 빠른 진격 속도가 있어서 조선의 왕은 의주라고 해서 거의 우리나라 영토의 제일 북쪽까지 도망가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의 승리로 우리나라가 바다를 장악하게 되었고 그 덕에 의병과 그다음에 명나라의 참전까지 해서 이러한 활약 덕에 일본군이 후퇴하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임진왜란은 큰 피해는 있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본군을 물리칠 수는 있었는데요. 그에 반면에 이제 어, 그 임진왜란 때 있었던 선조 다음에 광해군 다음에 인조 때에 대해서는 북방에 생겨났던 후금 혹은 청나라에 정확히 잘 대응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엔 정모호란 혹은 병자호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병자호란 때도 역시 전쟁 준비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전쟁 준비는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그뭐 후금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고 청나라한테도 뭐 배째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삼전도에서 항복하게 되었죠. 자, 이러한 임진왜란의 극복 그리고 병자호란의 항복 등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배워봤고요. 오늘은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의 조선 사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인조가 지나가고 이제 영조라는 왕이 이제 즉위하게 됐어요. 영조라는 왕. 인조 바로 다음은 아닙니다. 임조 이후에도 몇몇 왕 뒤에 영조가 이제 즉위하게 되었는데 영조 당시의 정치는 그 당시에도 혼란했어요. 지금 뭐 얘기를 해보면 임진왜란 이제부터 정치가 혼란했고 임진왜란 이후인 지금도 정치가 혼란한데 계속 혼란한 상태예요. 특히 이때는 붕당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붕당은 뭐냐면 이제 왕 아래에 왕 밑에 신하들이 있잖아요. 왕 밑에 신하들이 패거리로 나누는 거예요. 음, 어, 요렇게 원래 신하들이 이제 여러 명 있잖아요. 그 신하들이 이제 무리를 짓는 거죠. 그래서 뭐 동인이라든지 혹은 서인이라든지 이렇게 당파를 만들어요. 지금 생각하면 당 이제 우리도 정치에서 여러 당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당들이 있는데 이처럼 당을 만들어요. 근데 지금처럼 지금의 당은 그래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인 철학을 가지고 좀 모인다고 친다면 이때도 그런 게 없진 않았지만 처음에는 정치적인 철학 자기들만의 철학 저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들의 철학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정치를 한다 이런 게 좀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어떻게 되냐면 서로 갈등만 강화되는 이러한 상황이 봉착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동인 입장에서는 동인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면 서인 사람들 다 죽이려 들고 서인은 서인대로 또 권력을 잡으면 동인 사람 다 죽이려 들고 서로 이제는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게 되는 이게 바로 붕당 정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당에 대해서 짜갈라진다, 쪼개졌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왕은
이 붕당 정치에서 나 서인에게 힘을 조금 줄게라고 얘기하면 또 동인도 저에게도 조금 힘을 주세요 하고 뭐 왕한테 더 잘 보이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혹은 또 서인이 좀 많이 커졌다 싶으면 나 동인에게 힘을 좀 줄게 하면서 동인에게 힘을 좀 실어주면 또 서인은 저한테도 좀 잘 해주세요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왕의 힘을 더 강화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붕당 정치를 잘 이용해가지고 왕의 권한을 강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숙종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숙종처럼 이렇게 두 붕당을 잘 조절해가지고 자신의 왕의 권력을 높였냐?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동인이 어, 미는 왕, 서인이 미는 왕이 따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아래에 이제 왕자들 중에서 동인이 나는 이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어. 서인이 나는 이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갈등이 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인이 지지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 이 왕은 동인만 잘해줄 수밖에 없죠. 동인 덕에 왕이 됐으니까. 그러다 보면 또 서인이 이 왕을 싫어하게 되고 동인은 자기 덕에 왕이 이 사람이 왕이 됐다는 생각에 그때부터는 뭐 아나무인으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왕의 말도 잘 듣지 않고 막뭐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종 때는 그래도 분당 정치를 잘 이용해서 왕권이 강화됐다면 그 이후 왕들은 서인과 동인 혹은 또 짝이지거든요. 분당 정치로 인해서 왕들의 권한이 더 약화되는 겁니다. 왕들의 권한은 약화가 되고 또 붕당들은 자신이 미는 사람이 왕이 되면 그때부터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한테 뭐 돈도 뺏고 땅도 뺏고 막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 분당 정치가 백성들을 괴롭히는 정치로 점점 발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처음에는 분당 정치, 당이 나눠지는 이 정치, 여러 무리가 지어지는 이런 정치가 처음에는 서로 견제하고 서로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건전하게 발전되었었고 그리고 왕도 이걸 잘 조절해가지고 왕권 강화를 하고 이렇게 다가갔지만 점차 이 당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이런 사람이 왕이 되고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 백성들한테 땅이나 재산을 뺏는 이런 식의 나쁜 정치 또 왕의 권한이 많이 줄어드는 정치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영조가 왕이 되었어요. 그 영조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당 정치가 왕의 권한을 낮추고 그리고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분당 정치를 없애보자 탕평책이라는 것을 들고 나옵니다. 탕평책은 뭐냐면 이렇게 나뉘어진 당들로 나뉘어진 신하들을 하나로 통합시키겠다라는 정책이에요. 근데 영조도 알았어요. 이미 나눠졌는 것을 다시 합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서인이든 동인이든 그리고 뭐 이때쯤 되면 서인에서도 또 나뉘어지고 동인에서도 또 나뉘어지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당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당들을 골고루 관리로 등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B, C, D 뭐 당이 있다면 A에서 한 명 이제 관리로 등용했다면 B에서도 한 명 등용하고 C에서도 한 명 등용하고 D에서도 한 명 등용하고 이런 식으로 골고루 등용하겠다.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는 게 이 탕평책이에요. 요약해 보면 탕평책은 붕당 정치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들을 골고루 당마다 인재를 골고루 관리로 등용하겠다라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어울러져서 같이 나라를 위해서 발전시키자라는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사실 영조가 굉장히 정치를 잘했대요. 굉장히 정치를 잘해서 신하들은 반발이 컸답니다. 왜 영조도 사실 어떤 한 당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영조를 지지했던 세력들은 아니 우리 덕에 왕 돼놓고서는 이제 와서 우리만 뽑아야지 왜 저쪽 당 애들은 왜 뽑고 난리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또 영조를 지지하지 않았던 세력들은 아이고 이제 와서 우리 뭐 봐주는 척하네 그래봐야 난 영조 싫어 뭐 이런 식으로 또 반발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신하들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권력 잡은 당은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또 권력을 못 잡은 당은 뭐 저렇게 하다가 뭐 꼬투리 잡아서 우리 또 뭐 내치려고 그러는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의심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조가 일관성 있게 이 탕평책을 진행하다 보니까 권력을 잡았던 당들도 뭐 어쩔 수 없네, 이것은 왕의 뜻이니까 따라야지 하고 따라줬고, 그 다음에 영조를 지지하지 않았던 신하들도 영조가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까 우리도 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나 보다라고 해서 역시 영조의 뜻을 많이 따라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권한도 강해지고,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런 붕당 정치의 문제점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정치가 안정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조 다음의 왕은 정조예요. 이 종조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선 후기에 조선을 이제 그래도 임진왜란때 많이 무너졌던 나라를 크게 일으켰던 왕이거든요. 이 종조 때도 아직도 붕당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조 때 영조의 엄청난 정치력으로 탕평책이란 걸 진행해서 각 당들이 골고루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했었잖아요. 그런데 영조가 죽었어요. 결국에 영조의 정치력, 영조의 힘으로 어떻든 탕평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영조가 죽으니까 이 탕평책도 뭐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게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정조 역시도 할아버지였던 영조만큼이나 굉장히 정치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능력도 뛰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붕당 정치를 다시 이뤄지지 않도록, 붕당 정치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탕평책을 더욱 강화하고 유지합니다. 영조가 했던 탕평책보다 더 강하게 해요. 그러니까 영조는 그래도 신하들, 이미 권력이 셌던 신하들, 신하 무리 당들, 그리고 권력이 좀 약했던 신하들의 무리들, 요거를 골고루 등용했다면, 이제 정조는 아예 이제 지방으로 내쫓긴 신하들까지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권력이 조금 있든 크든 아니면 아예 권력이 없었든 간에 골고루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관리로 등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 덕에 탕평책은 더욱 확대되었고, 또 정조의 권한도 굉장히, 왕의 권한도 강해지고, 백성들에 대한 정치도 굉장히 잘 되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더 안정되고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나아졌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조는 그걸로 끝나진 않았어요. 규장각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규장각. 그래서 여기 왼쪽 사진에 있는 것이 바로 규장각인데, 이 규장각에서 나라 일과 학문을 연구하게 합니다. 예전에 세종대왕도 그랬었잖아요. 세종대왕이 예전에는 집현전이란 걸 만들죠. 집현전. 집현전은 사실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일을 안 한다기보다는 어떠한 특별한 임무가 있다기보다는 똑같아요. 나라 일과 학문을 연구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이런 학문 연구 결과를 끊임없이 왕에게 보고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좋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정치하면 좋겠습니다. 즉 자문, 그러니까 왕의 정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이 좋지 않겠냐 건의하는 이러한 집단이었어요. 정조가 만든 규장각도 똑같습니다. 정조 역시도 규장각을 만들어서 나라 일과 학문을 연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왕에게 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정조가 사실 조선 초의 세종과 많이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만들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런 학문 연구와 나라 일 연구를 하는 규장각만 만들었냐? 아니에요. 또 있죠. 수원화성을 건설해요. 수원화성.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 수원화성의 문들 중에 하나인데, 요 문만 딸랑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원에 가보면 수원화성이 엄청 큽니다. 큰 도시급이에요. 왜냐하면 정조는 이 수원화성을 건설하고 이 도시 자체를 개발함으로써 도시를 상업의 중심지로 만들려고 해요. 원래 조선은 상업을 조금 낮게 봤거든요. 성리학을 공부하나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 가장 높게 봤고요.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을 존중했어요. 상업은 그 다음이긴 한데 상업을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공업도 천시했고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면 상업과 공업이 우리 경제의 모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이 많이 조선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일본이
조선보다도 훨씬 경제력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임진왜란을 일으킨 게 일본이고요. 그래서 정조는 아마 상업도 이제 발전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업이 발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수원 화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업만 발달시켰느냐? 그렇지 않아요. 수원 화성을 건설함에 있어서 새로운 과학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합니다.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옛날에는 그냥 돌 하나하나를 사람들이 이고 갔다면 이제 기계를 활용해서 돌을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도입했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과학도 되지만 또 공업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조는 과학과 공업 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상업들을 좀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던 왕이다라는 것을 수원 화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수원 화성 성역의궤라는 이름도 어려운 게 있어요. 이걸 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설계도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사실 대단히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조선 사회에서는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선 사회에서 진짜 잘했던 거, 지금도 진짜 본받고 싶은 것을 선생님이 하나 꼽아보라면 조선은 기록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기록을 다 해놔요. 왕의 말 하나하나도 기록을 다 하고 왕이 몇번 똥을 쌌는지도 기록을 다 해놓을 정도예요. 그만큼 기록의 나라예요. 화성 성역의궤도 마찬가지예요. 사성 성역의궤는 이 수원 화성을 건설하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모든 내용들 건설에 있어서의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설계도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뭐 기록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여기 있는 수원화성은 조선시대 수원화성 아니에요. 이거 현대에 들어서 대부분 다시 조립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6.25 전쟁 때 이게 굉장히 많이 파괴됐거든요. 폭탄 맞고 이러면서 대단히 다 많이 부서졌어요. 완전 부서진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훼손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마음대로 우리 기억에는 성이 이랬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만들면요. 이걸 문화재로 쳐주질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서졌어도 내 기억엔 난 이건 것 같아 가면서 내 마음대로 막 만들었다. 이게 무슨 문화재 복원이에요. 그죠? 문화재 복원이란 옛날에 있었던 거 그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 만들려면 내 기억에 추측할 수는 없어요. 그죠? 뭐 저기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걸로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설계도나 그 당시에 기록들이 있어야 돼요. 사진이라든지. 하지만 조선시대에 사진이 있었을 리 만무하죠. 그런데 이 화성 성역 의궤가 발견된 거예요. 보니까 설계도가 그대로 있는 거야. 이거 그대로 따라서 다시 만들었어요. 물론 뭐 다시 만들었다기보다는 보수 공사를 했죠. 여기 보면 조금 색깔이 진한 벽이 있고 조금 환한 벽이 있잖아요.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시 쌓은 부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다시 만드니까 옛날 게 그대로 복원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우리가 문화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즉 그러면 안 되겠지만 다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수원 화성이 또 훼손되더라도 우린 이 화성 성역 의궤가 있는 한 다시 복원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원 화성에서는 종조가 과학기술, 그 다음에 공업, 그 다음에 상업을 발전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화성 성역 의궤라는 게 있어서 우리는 그 설계도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영조 때는 붕당 정치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탕평책을 내세운 사람이다. 영조가. 그래서 정치적으로 안정시키려고 노력했고 영조 다음인 정조가 되어서도 역시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탕평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정치적 안정을 더 이뤘고 그럼 영조 때와 정조 초기에 이뤘던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더 발전을 시작했던 거죠. 어떤 발전? 규장각을 통해서 학문이나 그 다음에 나라는 일에 대해서 더 연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원 화성 등을 건설해가지고 상업과 공업을 발전시키려고 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나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하면 그걸 안정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이때까지 우리가 많은 나라들을 배웠죠. 그 나라들 모두 다 그랬어요. 고구려도 소수리왕이 그랬고, 뭐 신라도 그랬고, 그 다음에 백제도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발전시킨 다음 왕도 그 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조 이후에 순조라는 왕은
정조만큼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시진 못하셨어요. 그래서 순조 이후로는 나라가 다시금 혼란을 겪게 되고 그 혼란을 다시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했는 게 고종이지만 그 안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에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영조 때 나라의 혼란을 탕평책으로 안정시키고 정조는 탕평책을 유지하면서 수원화성이나 유장각 등을 통해서 나라를 더 발전시켜 왔다. 근데 그 이후로는 그걸 더 이어나가지는 못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조가 이렇게 나라를 발전시킴에 따라서 우리 조선의 문화도 조금 많이 바뀌게 돼요. 옛날에 조선 전기에는 성리학을 가져왔잖아요. 그 성리학은 사실 불교의 단점을 좀 극복하려고 했던 게 있거든요. 불교는 지금 잘 살아서 나중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자 뭐 이런 사상들,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바탕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생을 좀 준비하는 느낌 이렇게 강했다면 성리학에 그런 게 어딨어, 지금 현재를 잘 살아야지 하는 부분이 강했어요. 하지만 이 성리학을 너무 우리가 너무 성리학에만 이제 몰두하다 보니까 성리학에 이제 조금 실생활에 필요 없는 것들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리학 속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뭐 우주의 원리는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 이제 과학적인 내용이라면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약간만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이라는 것, 그다음에 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뭐 사람이 꼭 갖추어야 될 마음이고 뭐 기는 이걸 발현하는 건데 이것이 잘 조화될 때 뭐 우주가 유지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좀 약간 과학적이라기보다는 너무 붕 뜬 내용이잖아요. 전혀 과학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잘 살면 우주가 유지된다 이런 느낌이 좀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용적이지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실용적이지 않은 것이 존중받다 보니까 오히려 실용적이라고 해야 되는 상업, 공업 이런 것들이 또 무시당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무시당했냐면 이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중국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어, 연구가 활발해져요. 성리학 자체가 중국 거니까. 그러다 보니 중국의 역사, 중국의 지리, 그리고 중국의 뭐 하늘, 뭐 이런 것들, 천문, 이런 것들이 되게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것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까지 올 때 지금 학문의 중심은 뭐였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붕뜬 뭐 정확한 과학이 아닌 도덕과 그 다음에 뭐 이런 조금 앞뒤 말이 안 되는 뭐 앞뒤 말은 되지만 논리적이긴 하지만 과학적으로 전혀 입증되지 않은 그런 우주의 원리들을 연구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상업과 공업은 무시당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 중국의 것을 중요시 여기는 학문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강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실학자들은 이런 학문적인 흐름은 옳지 않다. 학문은 자고로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나라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를 하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실학입니다. 실학. 학은 학문할 때 학이고요. 실은 실제라고 할 때 실입니다. 실제적인 학문.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실제적인 학문을 하자. 그렇게 실제적인 학문을 했던 사람들이 실학자라고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실학자들은 사실 뭐 백성의 삶과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그 연구도 많이 했었는데 크게 세 갈래가 있어요. 특히 농업. 어쨌든 조선 사회는 농업 중심이잖아요, 그죠? 상업과 공업이 무시를 좀 당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농업이 현실적으로는 제일 많이 농업을 통해서 경제 활동 가장 많이 하니까 어쨌든 농업을 먼저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농업 발전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농업 관련 실학자들입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토지 제도를 굉장히 중시 여겼어요. 뭐냐면 토지를 이제 백성들에게 실제로 나눠줘야 되고, 그 당시에는 토지를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일부 양반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양반들의 땅을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일부 세금 바치고 일부는
또 양반들에게 주고 나면 자기는 얻는 게 거의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농업을 연구하는 실학자들의 주요 주장은 이런 토지 제도를 바꾸자. 토지를 양반들이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냐. 이게 뭐 양반들이 뭐 이제는 땅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땅을 실제 농민들에게 나눠주자라는 주장들을 많이 했어요. 그럼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사를 지어도 세금은 내겠지만 그래도 양반들한테 쌀을 많이 바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이득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못 사는 농민들도 많이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러면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또 그들이 또 경제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힘을 바탕으로 나라가 강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해봤어요. 어? 바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럼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양반들이 싫어하겠죠. 양반들이 자기 땅 많이 가지고 싶은데 얘는 이 실학자들 말은 야, 네 땅 가진 거 농민들한테 나눠줘 이런 거니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성공은 사실 하지는 못했어요. 주장으로 결국엔 그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정조가 이걸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요까지 이루어지진 못했다라고 보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어떤 실학자들은 농업 중요하지. 그 동의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농업도 중요해. 하지만 우리나라 조선은 상업과 공업을 너무 천시해. 경제는 상업과 공업으로 발전하는 거야. 그래서 상업과 공업을 발전시키자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 조선은 개인적으로 무역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거나 일부만 허용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개인이 무역을 해도 되고 사실 여러분들도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뭐 러시아의 회사에서 물건을 사면 우리나라에 와요. 물론 세금 내야 되지만 미국에서 살 수도 있고 뭐 영국에서 살 수도 있어요. 개인도 이렇게 막 물건을 외국에서 살 수 있고 기업들은 당연하죠. 기업들은 우리나라 물건을 만들면 해외에 내다 팔고 해외의 여러 자료들을 가져와서 또 가공도 하고 이렇게 무역이 개인과 기업이 활발하지만 조선 시대에는 이런 것이 굉장히 통제돼 있었다. 그러니까 조선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겨우 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정말 일부만 시켜줬거든요. 그럼 무역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 나라와 나라끼리 주고받는 요 정도가 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거의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무역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무역이 많아지면 또 내다 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공업이 또 발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업과 공업이 발달해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생각했던 게 이들 실학자들입니다. 특히 이들은요 청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청은 누구죠? 네, 맞아요. 여진족들이 우리 세운 나라인데 우리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가 항복을 했죠. 그 이후에 이 청나라는 중국의 명나라까지 잡아먹고 세계의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중국 역사에서 최고 전성기를 얘기할 때 이 청나라를 절대 빼놓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도 엄청 큰 나라죠. 지금의 현재 중국보다도 더 컸던 나라입니다. 최고의 영토, 중국 역사상 제일 최고 크기의 영토를 구가했던 나라가 청나라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나중에 청나라가 이제 멸망할 때 여러 서구의 여러 열강들, 영국, 프랑스, 일본 등한테 막 나라가 이제 찢기고 많이 침략당하고 이런 이미지가 강해서 정확히 모르는데 초기 청나라는 어마무시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역대 손가락에 드는 이런 강대국이었는데 이때 청나라는 다른 나라를 배척하지도 않았어요. 수많은 나라들의 문물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네들 수도에다가 다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역도 굉장히 활발했던 나라고요. 해외의 다른 나라들하고 굉장히 교류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선의 실학자들도 청나라 베이징 수도에만 가면 정말 서양의 여러 문물들, 청나라 고유의 또 뛰어난 문물들, 그 다음에 청나라 원래는 중국 민족은 아니죠. 중국 민족이 만들었던 문물들을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 서양 혹은 뭐 자기 문화들을 잘 가꾸고 서양과 이렇게 교역을 하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이런 문물들을 우리 가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청나라에 있는 청나라만의 문물뿐만 아니라 서양 문물도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청나라처럼 다른 나라와 상업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 보자 했던 것이 이 상업과 공업 관련된 실학자들하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실학자 특징이 우리나라 고유의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아까 전에 다른 나라 무역하자면서 웬 고유의 것?
물론 무역하자던 사람도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긴 하지만 우리의 고유의 것이 있어야 무역을 해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 K-팝 생각해 보십시오. K-팝이 사실 우리의 고유의 문화는 아니었잖아요. 우리 고유의 문화가 언제 댄스 추고 그 다음에 뭐 기타나 아니면은 뭐 피아노나 이런 악기들로 음악을 만들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서양 문물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만의 고유의 것 K 팝을 만들어서 다시 수출하고 있잖아요. 이거 같이 이 사람들은 우리의 고유의 것을 잘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잘 발달시키자 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그 당시에는 성리학을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잖아요. 실제로 조선의 기록들을 보면요. 우리에 대한 기록도 굉장히 많지만 중국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그 기상 변화를 적는 게 아니라 중국 기상 변화를 적는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즉 중국 중심의 학문, 중국 중심의 기록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의 역사,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자연들을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이를 잘 발달시키자라는 것이 이 실학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나라 고유의 것을 연구하고 발달시켰던 실학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바로 김홍도,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홍도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전국 팔도를 자기가 다 유람을 해서 이제 지도를 만들었죠. 굉장히 정확한 지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도는 사실 요게 한 뭐 우리 사람 키만한 그 정도를 넘어서서 엄청 큰 지도예요. 사실은 요 하나하나가 책자인데 이 책자가 한 요 정도 가로 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런 가로 길이. 그러니까 이 책자들을 연결하면 우리나라 전체 지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는 정확하게 그리는 지도가 왜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김홍도 이전의 지도는 어떤 지도였냐면 실제로 정확한 지도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예요. 세계 지도면 이렇게 그리고 홍일경 역대 국도 지도로 한 지도인데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있어요. 일본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 이렇게 있고 유럽이 이렇게 있어요. 아프리카 유럽이 요만하고 중국이 이만합니까? 물론 중국의 영토가 크긴 하지만 중국 영토가 이만하다. 아프리카보다 크진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영토가 아프리카보다 크지 않아요. 아프리카는 대륙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그린 이유는 뭐냐? 실제 가보고 그렸다는 그림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지리적인 생각을 그냥 표현하는 게 지도였어요. 그러니까 실제 정확성 이딴 거 필요 없고요. 그냥 내 머릿속에 중국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제일 중요한 나라.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니까 중국은 크게 그려야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중국 다음에 2인자 세계 넘버 2의 나라야. 그러니까 중국 다음으로 크게 그려야지. 일본은 야만인의 나라니까 밑에 쪼매랗게 그려야지. 아프리카 그게 뭐지? 그냥 대충 옆에다 하나 그려놓자.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실제로 일본 열도 자체가 우리 한반도보다 커요. 좀 더 큽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아프리카는 훨씬 큰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하지만 이렇게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린 것이 옛날의 지도였어요. 그에 반면에 김홍도는 실제로 가보고 정확한 거리, 정확한 위치를 그려왔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호를 활용해서 더더욱 정확하게 그렸어요. 여기 보면 선들이 막 있잖아요. 여기 보면 선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직선들이. 이 선들이 뭐냐면 여기에 대한 거리.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점도 있어요. 요 점이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거리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들이에요. 이런 기호들을 활용해서 정확성을 더욱 높였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실학자 중에 꼭 알아야 될 사람 한 명 더 있죠. 정약용. 이 정약용은 쉽게 얘기해서 아까 전에 왜 그 실학자도 여러 사람이 되겠죠. 농업, 상업, 공업, 그 다음에 우리의 것. 이분들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분은 많은 실학자들이 농업을 중시한 실학자, 그 다음에 뭐 공업, 상업을 중시한 실학자, 그 다음에 우리의 것을 연구한 실학자 뭐 등등으로 나눠진다면 이 사람은 그냥 다 했다고 보면 돼요. 다 했고 거기서 하나 더 정치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 토지 제도 중요하지. 상업과 공업을 발전시키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정치가 올바르게 서야 결국엔 이 실학이든 뭐든 이것이 실현되고 나라가 발전합니다. 라고 해서
이 정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읽고 이대로 실천하세요 하는 정치 입문서인 목민심서를 씁니다. 이 목민심서는 지금도 정치인들이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많이 읽고 있는 책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서민 문화도 한번 짚고 넘어가죠. 우선 조선 후기가 되면 농업 생산력이 엄청 발달합니다. 그리고 상공업도 발달해요. 뭐 실학자들의 이런 노력도 있고요. 종조가 또 상공업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다고 했죠. 이런 분위기를 타서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상공업이 발달되면 어떻게 된다? 경제가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업 생산력은 뭐냐면 이때부터 이양법이라는 것이 도입됩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쌀을 생산하려면 그냥 밭에다가 씨 뿌리고 물 주고 이렇게 해서 쌀을 생산했어요. 근데 요즘에 농사 지을 때 그래지나요? 아니죠. 물을 가둬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모라는 것, 그러니까 벼를 좀 더 키운 모라는 걸 심어가지고 그렇게 키우잖아. 물을 가둬놓고 키우느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느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벼는 물을 엄청 많이 먹는 작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물에다가 가둬놓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때 명확하게 발전한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이양법이라는 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때 대중화가 돼요. 대중화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농업 생산량이 몇 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이 굉장히 많이 거둬진다는 거죠. 농작물이 많이 거둬진다는 것은 남는 농작물도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또 경제가 발전하겠죠. 근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잘 살게 되냐? 아니요. 오히려 경제가 발달하면서 못 사는 농민들은 더 못 살게 되고요. 잘 사는 농민은 더 잘 살게 되는 그런 격차가 더 발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분위기상 상공업이 좀 발달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빨리 상공업에 빨리 상공업에 이제 종사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경제력이 나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양법 이거 될 것 같은데 이제 빨리 내가 도입해 볼까 하는 사람들은 잘 살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된 백성들이 양반들이 하는 것처럼 땅을 또 많이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양법을 빨리 도입하지 않은 백성들은 이 땅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양반이 아닌 일반 서민들 중에서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뿐 못 사는 사람은 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상공업이 발달했다, 농업 생산이 발달했다 이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시 잘 살게 됐구나, 조선 후기가 굉장히 행복했구나. 아니에요. 못 살게 되는 아들은 더 못 살게 돼요. 일부 농민들만 잘 살게 됐다. 그러니까 양반이 예전에 다 잘 살고 나머지는 다 어느 정도 못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 어느 정도 못 사는 사람들 중에서 농민들 몇 명이 갑자기 잘 살게 되었어요. 양반들처럼 잘 살게 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더 못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더 낮아졌어요. 하지만 일부 농민들 중에 잘 살게 된 사람들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게 더 정확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잘 살게 된 이 백성들이 이제 나도 잘 살게 됐으니까 양반들 따라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양반들처럼 문화를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양반들도 이제 먹고 사는 건 다 해결됐으니까 그림 그리고 공부하고 뭐 이제 뭐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 백성들 중에 일부 백성들이지만 어쨌든 잘 살게 된 사람들이 생기면서 나도 양반들처럼 문화를 유지하고 싶다. 근데 한문을 공부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한글 소설이라든지 또뭐 양반들이 하는 건 좀 지겨워.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것들 들어보는 것보다는 K-팝이나 이런 게 더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우리 수준에 맞는 거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 가야겠어. 이것이 바로 서민 문화가 되겠습니다. 즉 일부 농민들 중에 잘 살게 된 농민들이 양반들처럼 누리고 싶은 문화가 바로 서민 문화 되겠습니다. 서민 문화에는 한글 소설도 있고요. 풍속화라는 그림도 있고요. 이 풍속화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전에는 양반들이 그림 그리다 보니까 뭐 매화, 대나무, 풍경 뭐 이런 것만 그렸다면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실제 생활들을 많이 그려요. 여기 단오 풍경에 보면 사람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 뭐 했는지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서 실제 생활들을 많이 그렸다. 탈놀이 하면서 양반들이 만든 문화가 아니라 일부 잘 살게 된 그 농민들이 만든 문화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 비난하는 게 되게 많아요.
양반들 놀리고 이런 거 진짜 재밌어요. 자,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조는 붕당 정치의 폐해를 탕평책으로 극복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종조도 이 탕평책을 유지하지만 규장각이나 그 다음에 그 수원화성처럼 새로운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실학자들은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하고 나라의 힘을 기르는 방법인 실학을 연구했고 농업과 상공업,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유의 것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했죠. 일부 돈을 벌게 된 상공업의 발달과 농업 생산력 발달로 일부 돈을 벌게 된 이 그 농민들은 서민 문화라는 것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 서민 문화는 한문은 공부하기 싫어. 그러니까 한글로 된 소설을 읽어야지. 그 다음에 뭐 대나무, 그다음 매화, 산 뭐 이런 것보다는 실제 생활과 관련된 그림을 보고 싶어. 그래, 풍속화. 그다음에 탈놀이, 양반들을 조롱하는 이런 내용들의 탈놀이 등을 많이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 풀고 들어와 주시면 좋겠어요. 1번 문제. 붕당의 정치적 혼란을 극복했던 영조의 이 정책은 뭔가요? 네, 탕평책이죠. 다음,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나라의 힘을 기르는 방법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냐? 예, 실학자들이죠.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나라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실제적인 것들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은 실학. 그리고 이 실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실학자라고 보면 좋겠네요. 3번 문제. 이렇게 서민 문화가 아닌 거. 아까 전에 한글 소설, 그다음에 풍속도, 그다음에 이제 탈놀이. 얘는 종묘 제략이라고 해서 뭐냐면 이제 왕들도 제사를 지내잖아요. 왕들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왕의 이제 궁궐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이벤트가 있을 때 이제 여는 이런 오케스트라 같은 음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것은 궁중 음악이기 때문에 서민 문화랑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번 살펴봤어요.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 붕당을 극복하기 위한 탕평책. 그 다음에 이 탕평책으로 인해서 정치가 안정되자 정조는 규장각과 수원화성을 통해서 나라의 발전을 일으키려고 노력했고, 실학자들이 이 실학을 연구하면서 무리의 것, 농업, 그다음 상공업을 발전시키려고 했다. 서민들 일부 농민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됨으로써 이제 한글 소설이나 풍속화, 탈놀이, 판소리 등등을 서민 문화를 발전시켰다라는 것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핵심 단어들을 보면서 내가 설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해보고 잘 된다면 다음 차시로 한번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